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3년 전만 해도 런던 같았던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이젠 북한의 평양 같은 도시로 변해버렸다. 블룸버그 통신이 쓴 기사 중에 나오는 말인데요. 25일 미국 시간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선임 고문인 스콧 케네디가 중국 상하이, 베이징 등을 약 한 달 정도 방문한 다음에 미국 워싱턴에서 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2019년에는 베이징이 런던처럼 국제도시가 되어 가던 중이었는데 지난 9월 다시 찾은 베이징은 반농담조로 말하자면 평양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한 겁니다. 스콧 케네디는 이어서 이 중국에서 어디를 가든 휴대전화 건강코드 앱으로 녹색, 그러니까 정상을 인증받아야만 한다 그러면서 이 녹색 코드 없이는 물리적으로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에는 투명성도 익명성도 없다 그랬습니다. 또 중국에는 지금 외국인도 다국적 기업인도 외국인 관광객도 거의 없고 학생은 과거보다 더 적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스콧 케네디는 또한 비자 발급이 쉽지 않았고 중국행 직항 항공편 가격은 너무 비쌌다. 그래 터무니없이 비쌌다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그마저도 자꾸만 취소된 탓에 결국 대만을 거쳐서 6일간이나 기다리다가 베이징에 입국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에서 베이징까지 17일간이나 걸렸고 또 베이징에 도착해 가지고도 10일간의 검역 기간을 거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케네디는 중국 경제가 제로 코로나로 큰 지장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당국이 출구 전략을 논의 중이겠지만 외부에는 그런 신호를 발신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 수정의 신호를 보낸다고 해도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이미 오랜 기간 제로 코로나에 시달렸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은 매우 느리고 점진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스콧 케네디는 또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이번 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 대해서는 중국 정치는 항상 불투명했지만 이번 당대회 이후는 그 어느 때보다 앞날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블랙박스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지난 10년간 계속됐던 리더십을 계속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하게 노골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하고 싶은 거 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중국의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를 옥죄어오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시진핑의 3년임 확정 이후에는 완화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었습니다. 저도 취재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현재 분위기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0일 미국 시간입니다. 중국 당국이 상하이 도심에 3,250개 병상을 갖춘 코로나19 격리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보도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상하이시는 이번 당 대회에서 차기 총리로 사실상 내정된 리창이 당 서기로 있는 도시라서 이 상하이시에서 그런 제로 코로나 대비책을 세웠다 하는 이야기는 이건 곧 중국 당국의 방침이 뭔지를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새 격리시설은 상하이 푸싱섬의 35에이커 면적에 지어질 예정인데요. 중국 건설교통유한공사에 낙찰된 이 공사에 13억 8천만 유안, 그러니까 한 2,7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 당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상하이에 새 격리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동태청령 부동요,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대한 보호했고 경제 사회 발전에 성과를 냈다. 이런 말로 이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고 동시에 이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9일 미국 시간인데요. 이때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인은
문 밖을 나서면 PCR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음성 증명서가 없으면 공공장소 출입이 금지되며 심지어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를 마실 때도 QR코드 스캔을 요구받는 등 온종일 코로나19 통제를 받는다라고 썼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중국인의 소비 침체로 이어져 왔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코로나19 통제가 중국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지금 흐름으로는 당대회 이후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빗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 경제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 공산당은 사실상 중국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밝혔던 것 같이 이 중국 인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정책이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중국 인민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반발도 극심한데 끝까지 이 정책을 밀어붙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지난 11일 최대 2억 명의 중국인이 봉쇄나 격리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중국식 제로 코로나는 역설적으로 시진핑 시대의 사회 통제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이렇게 중국 인민들에 대해서 제로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봉쇄하고 또 수시로 통제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중국 사회가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진핑 3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중국 국민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는 뜻이죠. 중국 사회는 원래 통제 사회고 감시 사회입니다. 사실상 전 국토의 요소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해서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해서 감시를 하고 있죠. 이게 일상화가 됐습니다만은 이런 감시 체제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수시로 중국 인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아예 지역사회 자체를 봉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로 코로나라는 정책은 그동안의 중국 공산당의 전 국민 감시 체제로는 부족했던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당국이 생각하는 위험지역 주민들의 집밖 출입도 통제를 하고 동시에 특정인들의 사회활동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난 겁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코로나 감염자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과 가까운 도시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전면 봉쇄 조치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왜 더 강화되고 또 중국 공산당이 이걸 지속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당대회에서 국가 안정과 사회 안정을 확고히 수호한다는 정책 방향을 추가했습니다. 이 내용은 5년 전 19차 당대회 때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국가 안정이라는 단어는 17차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시 주석은 사회 안정은 국가 강성의 전제라 그러면서 사회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 안정을 위해서 격자화 관리 그리고 정밀화 서비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격자화, 정밀화는 국민을 더 세분화해가지고 관리하고 첨단 기술에 기반한 관리망을 구축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런 주민 통제를 위해서 중국에서 이번에 새로 등장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10호장, 10가구의 대장을 만든다 하는 거죠. 이 10호장을 만들게 된 겁니다.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0가구당 한 명씩 관리자를 뽑아가지고 이웃 주민들을 감시하고 또 관리하겠다 이런 겁니다. 수촨성의 경우에 이미 10호장 모집을 시작했고요. 윈난성과 저장성 등에서도 공고가 붙었습니다. 북한의 5호 감시제와 동일한 제도가 드디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 인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원초적인 목표가 뭐냐?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위한 체제 수호 제도이고 여기에 반발하는 세력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통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마오쩌둥 시대의 통제가 시주석 시대에 부활하는 듯하다 그러면서 장기 집권이 자기 교정의 메커니즘을 무디게 만들고
지도자의 변덕에 14억 인구의 삶을 노출시킨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중국은 개혁개방 기조는 퇴조를 하고 마오쩌둥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는 인민을 이렇게 옥죄고 감시하는 사회가 어떠한 결말을 냈는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1950년대 말에 마오쩌둥 주석은 대약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을 인민공사, 그러니까 집단농장으로 조직해가지고 집단 경작을 하겠다가 경제 파탄에 이르렀었죠. 이 집단농장은 인민들을 단지 일하는 기계로 전락시켰고 자유 또한 허락되질 않았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사라지고 오직 집단의 목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반사회적 집단 체제로 인해 가지고 1960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5%, 1961년에는 마이너스 27%로 추락하면서 대실패로 막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오늘 중국은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들을 시진핑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합니다. 10호장 제도를 만들어서 서로를 감시하게 하고 중국 인민들을 언제든지 권력자의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면서 자유를 박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방역을 빙자한 주민 감시 및 통제 체제가 어떤 결과를 맺을지 그 앞날이 훤히 보입니다. 이미 그 파멸의 조짐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공산당은 오직 시진핑 체제 수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오직 시진핑 세력만 모르는 듯 보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런던이나 뉴욕 같은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평양 같은 도시로 변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